김경래 최강 시사. 저는 말이죠. 사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꽤 높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경찰 아저씨를 존경했고 판사 할아버지를 우러러봤습니다. 기자라는 어울리지 않는 직업으로 살다 보니까 나쁜 면을 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 삐뚤어졌을 뿐 태생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 성착취물 유통범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도 처음에는 그 나름의 판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면 대한민국의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남기는 것이 이익이다. 이런 결정문 구절을 보면서 판사님의 애국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더 이상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영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존재하지도 않는 추가 수사를 걱정을 했을까요? 전형적인 책상 물립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웰컴 투 비디오 회원이 4,000명인데 신원이 확인된 게 3,400명, 그러니까 3,000명 넘게 남았네? 이게 끝입니다. 아무도 그걸 수사할 계획이 없는데 말이죠. 더구나 손정우가 한국에 남으면 그 수사에 협력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순진하다 못해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이 판사님이 서울법대 4학년에 고시를 패스하고 법원 행정처를 거친 초초초 엘리트 판사라는 기사를 보고는 책상 물림 판결이라는 심증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정의 실현보다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판결보다는 본인이 앉아있는 책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엘리트 아재들의 비현실적이고 완고한 논리, 기자가 기레기라고 불리고 검사는 떡검이라고 불리듯이 이런 판결이 계속되다 보면 판사도 곧 기가 막힌 별명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김경래 최강시사 시작합니다. 김경래 최강시사는 실시간 방송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습니다.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콩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1부 뉴스 언박싱 끝나고 나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당권 도전 공식 선언한 이낙연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당권 주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구상 그리고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현안에 대한 입장도 차분히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최고의 정치에서는 여야 민주당 홍익표 의원, 통합당 윤영석 의원과 함께 현안에 대한 토론 이어집니다. 매일 퀴즈를 내드리고 정답 맞추신 분들을 추첨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쿠폰 쏘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나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 기구를 탈퇴했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 기구가 중국 편향적이다. 코로나19 와중에 이런 불만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제기를 해왔죠. 내년 한 7월쯤에 미국의 탈퇴가 확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탈퇴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탈퇴를 공식 통보한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WHO, 2번 WWW, 3번 WHY.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매일매일 택배 박스를 뜯는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뉴스 언박싱.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KBS 김양순 기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 WHO, 2번 WWW, 3번 WHY. 뭐 이걸 한 110번까지 만들 수 있겠네요. WHERE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자, 많이들 보내주세요. 커피 쿠폰 받으시면 좋죠, 뭐. 자, 어제 뉴스 중에 정리할 거 한두 가지만 좀 짧게 정리하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건의를 걷어찼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낸 건의가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 건지 그게 아닌지
뭐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모호했어요. 이게 좀 정리 좀 해보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가운데 네, 전문 수사 자문단 절차 중단은 수용을 하되 네, 수사 지휘 배제 부분은 윤 총장뿐만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함께 배제하자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는 윤 총장 건의를 한 지 1시간 40분 만에 입장을 내는데요. 네. 이건 사실상의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총장이 다시 입장을 내놓을지 아니면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는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또 어떤 지시를 내릴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또 내게 되는 건가요? 건의 사항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일단 이게 절충안이다 아니면은 뭐 일부 언론에서는 묘수다라고까지 포함을 했는데요. 네, 일단 대검이 낸 건의안이 서울고검장이 포함돼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해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냈던 건 대검찰청 등 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외에 어떤 고검장, 즉 김영대 고검장이 지금 거론되고 네. 있잖아요. 고검장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걸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를 했다라고 또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재 내용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법무부 안에 검사들이 많이 파견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들과 이제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모르겠으나 협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공식적인 협의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사실상 공식적인 협의는 전혀 없었다. 물어봤겠죠. 검찰 쪽에서 이 정도면 추미애 장관이 받을까? 그랬더니 모르겠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장관의 뜻을 정확하게 밑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협의라고 하는 게 과연 법무부 장관의 허가 승인을 받고 한 협의냐 이거를 두고도 좀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그럼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은 검찰 쪽에서 오늘 다른 건의안을 다시 내든지 아니면은 어제 낸 걸로 가름하고 이제 처분을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의견을 다시 낼 건가? 다시 내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르겠다. 네. 이거밖에 없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낸다면은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금까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예. 추미애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죠, 그럼 추미애 그러니까 장관은? 이걸 두고도 조금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입장을 표명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건의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추미애 장관이 이걸 지휘 불응으로 보고 징계에 착수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상황을 봐야 돼요, 그죠?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이게 시작된 게 검언유착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들어간 게 자신의 최측근으로 거론됐던 그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되어 있느냐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입김을 행사하려 한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 채널A 이동재 기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또 요청을 했어요. 지금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 그 전문 수사 자문단은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전문수사 자문단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이 받았던 그 수사심의위원회 나도 받아보자라고 또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다 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뭔지 다 알았으니까 뭔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건 진짜 오늘 상황을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시 넘어가서 이제 또 다른 게 나오겠죠. 만약에 지시 불이행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뭐 감찰에 착수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국면이 달라지죠. 그러면은 사실상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직무 정지를 시킬지 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감찰에 착수해가지고 그만둔 사례가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그렇죠. 뭐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오늘 좀 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뉴스는 사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이제 정부와 여당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책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이제 집 팔아라 빨리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 집 팔아라 요건데 그 집 팔아라 이건 어떻게 이제 노영민 실장은 팔기로 했고 그죠? 아파트를 팔기로 했고요. 예. 다른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 지금 네. 그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의 권고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일부 참모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인 주택 매각을 일방적으로 권고했다면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권고를 이행할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공직을 지키든지 집을 지키든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워딩이 세네요. 셉니다. 세죠. 예. 정무직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특히 정무직인 만큼 이게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집값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래서 좀 더 세게 나가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 얘기는 청와대 참모들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들 그 2급 이상이죠? 네, 2급 다 이상이죠. 조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정무직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어제 네.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해라라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을 다 포함해가지고 네. 2급 이상이 얼마나 지금 다주택자인지 조사를 해라. 네. 라고 이제 명령을 해서요. 현재 지금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긴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건 안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처분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거고 정책도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낙연 의원께 직접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정리하죠. 그 비건 국무부 부장관 왔잖아요. 네. 와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은 네.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네, 북한의 만남을 요청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방한 기간 북미 접촉에는 선을 그었고요. 네, 다만 비핵화보다는 남북 협력의 중요성을 앞세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미국의 입장과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갑자기 만날 수 있다 김정은과 뭐 이 얘기를 꺼냈죠 또? 네, 갑자기 이제 어제 미국 그레이 TV와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더니 나는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물론 만날 것이다. 라고 하고 앵커가 김 위원장과 또 한 번 정상회담 할 거냐라고 한 번 더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까라고 물었더니 아마도 프라버블리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예. 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계속해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아직도 맺고 있군요. 네.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어디에 도움이 되냐가 그렇죠. 트럼프 머릿속에 그죠? 네. 대선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머릿속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거 뭐 어쨌든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뭐 북한하고 만나고 이런 이벤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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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언박싱 KBS 김양순 기자,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3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뿌연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있습니다. 안개는 아침까지 짙게 끼겠고 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높을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 32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늦은 오후에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남해안,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8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 평소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어서 감속 운행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금호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도 처리 중이라 뒤로 1km 여파를 받고 수원 일대와 신갈 분기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도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 차선 판교 쪽 일산 부근 2, 3차로에 장애물이 있다는 소식이고요.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도 길게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다음 달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있고요. 엊그제 이낙연 의원께서 의원이 대권이 아니죠. 당권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제 김부겸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이제 양자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한 현안들도 있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비전들도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뭐 잠룡이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그냥 뭐 대선 주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엊그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당권 예, 도전 네. 선언을 하시고 나서 인터뷰가 계속 있습니다. 예, 그죠? 네. 아무리 기자 출신이라도 이거 피곤하시죠, 이거? 네, 어제 7군데 했는데요. 나중에는 좀 지치더구만. 지치죠. 이 네. 똑같은 질문을 계속 예. 반복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죠? 예. 어떤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까? 부동산. 부동산 역시 오늘도 뭐 여쭤볼 건데 예. 조금 이거 어제도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진전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었죠. 예를 들어 예, 약간 이낙연 지금 후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후보자? 예. 아무렇게나 부르겠어요. 이낙연 후보자께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이 좀 명확하지 않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신중하다 이런 표현인데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그게 이렇지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네. 정치인의 의견인가 보다 이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책으로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이제 쭉 이낙연 후보자 관련된 기사들을 쭉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좀 이렇게 뭐 농반징반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 술 원래 좋아하시죠? 예. 막걸리 좋아하신다는 네, 얘기는 네. 되게 많았는데 그 총선 기간에 그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이 전통시장에 일주일에 예. 한 번씩 가서 막걸리 먹겠다. 예. 지키셨어요? 전통시장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 그 전통시장 예. 주변의 골목길도 전통시장에 포함됐네. 전통시장이죠. 예. 네, 그런다면 지키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냥 무슨 시장하고 간판 붙은 데만 국한하면 좀 지키기가 어렵고 그렇더군요. 원래도 공약과 상관없이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막걸리 마시고 그랬으니까. 체력이 좋으세요. 아이고 막걸리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운동을 따로 안 하신다고. 원래 네. 타고난 체력인가요? 뭐 선거운동 정도 하지요. 그걸 하지 말라고 어제 주진우 기자가 얘기하던데. 예. 그런 개그. 그런 개그.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 1년 넘게 그런 셈이죠. 확고한 네. 1위인데 네. 그거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지지율을 보니까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물론 뭐 네. 그게 의미 있는 건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확 올라왔어요. 예,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것이지요.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또 변화가 있겠지요. 계속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저는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뭐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게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권 도전 공식 선언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죠? 예, 그게 원래 후보 등록이 이달 말쯤인데요. 예. 예년의 전당대회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한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요. 네네. 보통은 후보 등록 직전에 하거나 후보 등록과 함께 하거나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냥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신 덕분에 굉장히 당겨진 편이죠. 그리고 이제 제 경우는 국난극복위원회 일을 끝내고 해야 되겠다. 네. 또 그다음엔 또 추경 통과가 있어서 네. 그 와중에 선언하는 건 옳지 않겠다 싶어서 미뤘죠. 지금 박상훈 님이 청취자분이 아까 지지율 얘기 잠깐 했는데 네. 본인이 1위 계속 달리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네요. 총리 시절의 기억을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겠죠. 그 기억 위에 기대감이 얹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시절에 대정부 질문할 때 그 돌직구 질문이 아니라 돌직구 답변. 그건 따로 연습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요. 네. 대부분 화제가 됐던 답변들은 네. 원래 국회의원들이 질의요지서를 24시간 전까지 내게 돼 있는데 네. 야당 의원님들은 질의요지서를 안 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습을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 이제 당 대표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공약은 아니고 이제 비전 같은 걸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야당과의 관계예요. 예. 지금 사실 정진석 부의장이 부의장 안 한다고 지금 해버렸어요. 예. 사실상 야당하고 지금 뭔가 협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묘수가 있으세요? 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단 지금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데 네. 여야가 위기 의식을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 위기 앞에 그렇게 고집 피울 일들은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법은 법대로 지켜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곧 이제 7월 달 안에 사실 공수처 출범을 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 여당의 입장인데 네.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안 해준다면은 야당이 이게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되지요. 어허. 법이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법을 지켜야 하지요. 나는 그 법에 반대했기 때문에 네. 그 법을 안 지키겠다라고 하면 국회가 어떻게 지탱을 할까요? 그러면은 이해찬 지금 대표 얘기대로 법까지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는 아니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작년에 합법적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을 그대로 따라야지요. 따라야 그때 된다. 나는 반대했기 때문에 못 네. 지키겠다 이렇게 한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마다 반대했거나 기권하신 분들은 모두 법을 안 지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찬성했건 반대했건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은 네. 승복하고 준수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만약에 지금 야당 입장은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조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 법까지 개정하겠다. 이 방침을 계속 가져가시는 건지. 예, 우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얘기는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군요. 원칙에 입각해서 볼 적에 네. 국회를 통과한 법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옳다. 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당내 얘기도 하나 하면요. 예.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게 보통 이게 뭐 김종인 위원장께 위촉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관리형이냐 네. 당대표가 네. 아니면 혁신형이냐. 네. 이낙연 후보자께서는 본인을 어떤 걸로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 이전에 네. 지금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의 구분은 평시의 구분일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인데요. 네. 위기의 리더십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기 대처는 안정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야죠. 네. 안정적 통합적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는 언젠가는 끝날 것인데 네. 위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위기 너머의 미래까지 미리 준비해가면서 네. 그러나 닥친 위기는 안정적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대처해가는 그런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의 리더십. 네, 위기 리더십. 그렇다면은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다 보면 일사불란하고 이런 당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내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독주한다. 여당이 예.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독재다.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다. 뭐 이런 표현도 예. 있었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토론은 활발하게 해야지요. 네. 그러나 토론의 결과가 나오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위기의 시대에는 완급,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어떤 네. 것은 천천히 해도 되느냐 이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죠. 네. 지금은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고 네. 늦어도 정기국회까지는 시급한 경제입법, 사회입법 그리고 개혁입법 이걸 처리하는 데 역량을 모으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분이 동굴 목소리 멋있으시다고. 네. 어릴 때부터 좀 그러셨나요? 목소리가? 예, 제 어린 시절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생영감이었어요. 나이는 어린 게 저 영감 소리가 난다 그래요. 목소리가. 네. 아.
자, 어쨌든 이 목소리가 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죠? 예. 자, 그 목소리로 현안에 대한 얘기도 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부동산 얘기인데 부동산 얘기는 예. 뭐 오늘 지금까지 인터뷰 어제 그제 예. 쭉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대목이에요. 예. 그거부터 좀 들어보죠. 이제 어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 그 후보자께서 약간 뭐랄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공급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다. 재건축 완화를 할 수도 있다. 규제 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들이 좀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대목일 겁니다. 뭔가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맨 나중에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목은 그걸 뽑았어요. 제목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 말씀드린 것은 그 앞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우선 유휴부지의 활용이 있을 거고요. 특히 역세권 부근에 활용 가능한 땅들이 있다면 네. 그걸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급 확대를 제약했던 규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가. 네. 예를 들면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비율이 서울의 경우 7대 3입니다. 네. 그 3이 다른 나라 대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아하. 물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많으시기 예. 때문에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조정을 통해서 주거지역을 넓힐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일부를 완화해서 주거지역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됐을 때 또 투기를 유발할 우려는 없는가. 서울 과밀화 또 서울과 지방의 격차 확대 네. 이런 부작용의 우려는 없는가.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죠. 이제까지는 비교적 과세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의 비중이 두어졌는데 네. 지난주든가요 대통령께서 공급 확대를 언급하셨어요. 네. 정부에서도 그쪽에 시선을 약간은 돌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 현 정부의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낙연 후보님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총리 시절이죠. 그럼요. 네. 평가가 좀 박한 것 같아요. 다들 시민단체나 예. 심지어 총론적으로 볼 때 실패한 거 아니냐. 예. 뭐 땜질식, 뭐 두더지 잡기식 그리고 핀셋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풍선 효과만 불러온 거 아니냐. 예. 총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결과적으로 네. 성공하지 못했지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네. 저금리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 부동산만큼의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네. 그런 점에서는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이라고 보는 게 옳죠. 왜냐하면 최소화하려고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이 정책 규제 이런 것들을. 네네. 예. 그래서 핀셋이란 게 거기만 때리자라는 뜻, 거기만 묶자 이런 뜻인데 그것이 효과에 한계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키우게 됐는데요. 네. 너무 꽁꽁 얼게 만들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없을까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했다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잉 유동성,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것이 뭉쳐다니면서 부동산 시장만 돌아다닌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부동산 시장 말고 산업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네. 부동산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어야 그쪽으로 쏠릴 그렇죠. 테니까요. 예.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서 뉴딜도 성공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정부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네네. 총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잘못이 있었죠. 예. 그 점은 인정을 해야죠. 김현미 장관 경질해야 된다 야당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자 쇄신이 필요하다는 언론적인 입장 얘기하셨어요. 이게 야당의 얘기처럼 경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것은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니까요. 네, 그렇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노영민 실장의 반포 집 관련해 가지고는 예.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 2급 공무원 이상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예.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그 야당에서는 반헌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집을 팔게 강제하는 거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 고위 공직에 있는 한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개인마다의 사정이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걸 너무 생각지 마시고 네. 1가구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백지 신탁 네. 이거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지 신탁이라는 건 고위공직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그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맡기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예. 지금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전부 내놔라 하는 거하고 서로 상충할 수가 있죠. 아하. 네, 그 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운동을 희석할 우려도 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다주택은 처분하자. 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을까 싶은 의문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국민들께 드리는 마음의 영향이 다르거든요. 네.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니까 백지신탁만 있다면 네.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자기 고위공직에 취임해서 네. 재임하는 기간 동안 사고 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것이 국민들께 용납될까? 네.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 이 기운에 물타기라는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두 가지 질문만 딱 드릴게요. 예. 안타깝네요.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 검찰 질문. 어제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쪽에서 예. 윤석열 총장의 반응에 대해서 지위를 이해한 게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찰, 직무정지, 감찰 이런 수순이 예상되는데. 그 이전에 네. 장관의 합법적 수사지휘를 네. 검찰이 수용해야죠. 그것이 법입니다. 오늘 10시까지 하라 그랬는데 수용해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만 듣고요. 예. 요 말씀을 하나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치인으로서의 비전, 꿈 이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셨으니까. 네, 예. 네. 국민들께서 과분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꿈이라기보다는요. 네. 네. 아니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 국가로서는 네. 이번 코로나 대처에서 이미 평가받고 있는 선도 국가. 네. 그것이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선도 국가로 가는 것이고요. 네. 우리 국민들께는 행복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복지 국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 복지 국가보다 국민들의 욕구가 더 나아가 있습니다. 건강, 안전, 쾌적, 안정감 이걸 포괄하는 그 알겠습니다. 행복 국가, 그걸 보장해드리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선도국가, 행복국가. 네, 예. 자, 이낙연 의원님, 후보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8시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시원해.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 덕분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냉매 관리 잘하면 여름이 시원?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 잘하면 음식이 신선. 신선? 신선해. 냉매 관리 잘하면 시원하고 신선해. 우리 모두 냉매 관리합시다. 냉매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냉매 관리 잘해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아이도 주걱턱이나 무턱, 덧니가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교정치료가 필요할지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고민이라면 7세부터 교정검진을 받아보세요. 7살이 되면 적절한 교정치료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치료를 통해
발치와 수술 가능성을 낮추며 올바른 구강위생 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정의사를 찾아보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합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솔까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의 준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니 골치가 덜 아픕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일관성을 띠게 됩니다. 내 행동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도 단순하고 분명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솔직하지 않으면 계속 말이 꼬이게 됩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지요. 뭔가 숨기거나 꾸미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다시 뭔가를 은폐하고 위장해야 합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해선 안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만약 직장 상사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직장 생활 내내 두 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 못하겠는 건 못하겠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기 싫은 때도 있고 역량이 부족해 할 수 없는 일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상사와의 관계가 이상해지는 건 물론이고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겠지요. 하기 싫어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배경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도 숨어 있습니다. 나만 편하자고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솔직해야 할까요? 모든 걸 까발리는 게 능사일까요? 그러면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일까요? 솔직함의 적절한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잘 말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되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말하고 살아가는 일은 솔직과 거짓 사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나드는 일. KBS 58분 날씨. 오늘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찜통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벌써 후텁지근한데요. 지금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올라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33도, 대전 32도, 광주,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고요. 춘천과 홍천은 지금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더위는 내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늦은 오후에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직은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고 공기도 탁한 상태입니다. 아침 9시까지는 짙은 안개가 영향을 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곳곳에서 나쁨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편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남해안,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83%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1부부터 해서 쭉 정치인들이 쭉. 자, 김경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어갑니다. 질문이나 의견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방송 중간중간에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 저희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그래갖고 네. 퀴즈가 나갑니다. 네. 오늘 퀴즈 두 분 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기구를 탈퇴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항상 이 기구가 중국 편향적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만을 제기해 왔었죠. 내년 7월에 탈퇴가 확정이 돼 있다는데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의외의 상황이라는 걸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탈퇴를 공식 통보한 이 기구, UN 기구입니다. 자, 1번 WHO, 2번 WWW, 3번 WHY. 자, 읽으면서도 두 분이 있으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커피 쿠폰 추첨해서 저희들이 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부동산 얘기는 아까 이낙연 후보랑 좀 많이 했으니까 뒤에 조금 해보고요. 일단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얘기를 조금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수사 지휘를 내렸는데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만들겠다. 이게 지휘를 따른 것 같기도 하고 안 따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이건 지휘를 따른 게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고 오늘 10시까지 다시 기다린다는 입장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해석을 좀 듣고 싶네요. 일단 윤영석 의원님부터, 야당부터 좀 들어보죠. 일단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네. 그러한 그 지휘를 상당 부분 수용을 한 거죠. 상당 부분 수용했다.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한 거고. 네. 다만 이제 조금 그 다른 것은 이제 현재 그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승윤 네. 그 지검장이 수사 지휘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공정하지 않다고 이제 대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좀 배제하고 정말 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희는 상당히 타당한 의견인데도 결국은 이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이제 타협안에 대해서도 이것을 거부하고 네.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본질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놔도 결국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것을 거부할 겁니다. 결국은 이 왜냐하면 이제 목적 자체가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도 이제 거부할 것이고 결국은 정해진 수순대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그 윤석열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이제 건의사항 내놨잖아요. 그걸 기사를 보고 뭐 이 정도면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또 법무부에서 또 이거 지휘 이행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약간 좀 팔랑기라서 어쨌든 목적 자체가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해진 거다.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울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께서는? 우선은 첫 번째 문제제기는 네.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또는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건 전혀 애초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사안의 본질은 일부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관계인 거죠. 즉 사건을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사건 정보 내용을 수사 정보를 흘리고 이러한 구조를 지금 그 채널 A하고 그 검찰 내 주요 인사가 지금 했다는 거, 한동훈 검사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핵심은 뭐냐? 누가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가 결국은 문제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권력이 그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4월 13일 날 형사일부가 수사 착수를 해요. 근데 이걸 계속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저런 이유로. 근데 담당 검사가 지금 중요하게 그 물증을 잡았다고 얘기하고 범죄 혐의가 입증돼서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끝까지 자꾸 물타기 하고 해당 검사팀 그 수사팀이 못하게 하고 하는 거는 누가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가 결국은 나쁜 사람이다. 하고 우리 검찰의 역사를 보면 권력이 수사를 못하게 했지 수사를 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반대죠. 누가 수사를 못하게 하는지, 누가 제대로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보호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검찰이 검찰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이에요. 어찌됐든 자기가 그 검찰을 이끌고 있는데 자기가 이끌고 있는 검찰의 일부 뭐 전체인지 일부인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중앙지검과 그 담당 수사팀을 본인이 부정하고 있어요. 제대로 수사 못할 거다. 권력에 휘둘릴 거다. 이거는 사실은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너희들은 못할 거야. 너희들은 검찰이지만 수사를 제대로 못할 거야라고 검찰총장이 그렇게 낙인 찍고 하는 거는 저는 이런 조직의 수장이 이래 본 적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의원님. 네, 근본적으로 이제 이 검찰의 수사는 대검찰청의 이제 총수인 그 검찰총장이 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에 관할 사항이라도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그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원천적으로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과 감독권을 지금 원천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검찰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헌법 제84조에도 보면은 검찰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인 경우에는 뭐 수사뿐만 아니고 소추까지 할 수 있고요.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이나 일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종 선거법이나 이런 거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추는 못하지만은.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이 국가의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개입해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검찰의 독립성을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고 그 헌정 질서를 이런 농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과도하게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내놓은 그런 대안 자체가 정말 그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의 그러한 그 수사 행태도 상당히 지금 편파적이라는 그런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 정치적이고 아주 이거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러한 그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대해서 저는 수용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홍익표 의원님 얘기 한 번 더 듣고 이제 조금 힌트를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첫째,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이 있죠. 검찰 내부에서.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이에요. 본인의 최측근이. 그러니까 지금 안팎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검찰총장의 최측근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개입을 했다고 치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면 그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자기 수사권에 대해서 했냐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4월 달에 이 사건을 인권수사부로 배정해요. 감찰부를 하지 않고. 이게 맞지 않죠. 조직 내부의 비위와 관련된 문제를 인권수사로 보내는 거는 잘못된 거고. 두 번째. 피의자가 요청해서 범죄수사자문단을 수사사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그 이치 안 맞고 이 위법한 행위였고요. 그다음에 그 뜬금없이 고검장회 이것도 법적 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임의기구입니다. 그냥 의견 자문 기구인데 마치 검찰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고 고검장 대부분이 여기에 반기를 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과장급 직원을 통해서 이 사건 회의를 조직을 했고 본인이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얘기도 이게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으로 개입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은 그 대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자신의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라. 지금 수사팀이 하게 놔둬라라고 했는데 어제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낸 거 보면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 글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뭔 말을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말의 본질을 잡고 그릴 때 말을 길게 쓰고 주어와 서술이 부정확하게 만드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결국 뭐냐?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상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 수사단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놔둬라라는 건데 고검장 개입으로 상부인 고검장이 수사팀을 재구성해서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거죠. 그 양쪽 얘기는 이렇게 들었는데 얘기는 이어갈 건데 요 얘기 좀 덧붙여서 좀 유영석 의원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청와대 배우설 얘기했잖아요. 야당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가 원래 같이 협의하는 거 아닌가? 법무부랑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본적으로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 지휘 자체가 그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을 배제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위법 부당한 그런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그것을 승인을 했다는 게 문제고요. 청와대가 그걸 승인한다는 게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수사 지휘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위법 부당한 그런 수사 지휘에 대해서 청와대가 승인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 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을 다 불러놓고 상호 협력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런 어떤 부당한 수사 지휘를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검찰 역사에서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서는 딱 한 번 있었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그 수사 지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 지휘가 있었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자기가 뭐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가 최고 사정기구로서의
준사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그런 역할을 알겠습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이 자체가. 근데 그래서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가 지금 저는 좀 이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몇 가지나 건데요. 됩니까? 예. 첫째는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한테 승인받는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이 그 사정기구, 감찰기구를 관여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게 승인받고 일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그걸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그거는 아니죠. 승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승인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정부나 예를 들면 경찰도 중요한 수사나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관련된 내용은 청와대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보고하고 승인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청와대하고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 민정수석실하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관련된 내용 그걸 일상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이 보고할 사안도 아니었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법적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장관은 정무적직입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 행정적 책임은 공무원들이 지는 겁니다. 행정실무적인 거는.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건 장관이 책임지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원론적인 얘기일 뿐인 거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입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으로 이걸 개입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개입 아니라니까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찍어내진 않습니다. 임기 다 채우라고 하세요. 아니 제가 채우라 말라 제가 할 입장도 아니지만 저희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임기를 전에 찍어낼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조사받아야죠. 그런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짧게 한 마디씩만 듣고 부동산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그러면 추미애 장관 지금 이제 공이 사실은 검찰로 넘어갔어요, 그죠? 넘어가서 이제 검찰이 뭔가를 하든가 안 하든가예요, 지금, 그죠? 새로운 걸 내놓든가 안 내놓든가. 근데 안 내놓을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긴 한데, 자,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직무정지하고 감찰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 의원님께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을 좀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가 수사하고 있는데 그 팀이 방해받지 않고 수사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요. 그리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놓은 안을 수정해갖고 다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거부한 거니까? 이미 지금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저는 다 했다고 보고요.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할 것이고 직무 배제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징계를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정말 우리 검찰의 어떤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니 대검만 수사가 독립성이 중요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냥 검찰청장이 이리저리 휘둘러도 됩니까? 대검찰청 아래에 그 소속 기관으로 아니 이게 검찰청장 최측근과 연루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장이 개입하면 안 되죠. 지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고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최종 보고만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아니죠. 윤석열 총장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울중앙지검 주검장과 그다음에 담당 형사 일부장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부실한 알겠습니다. 수사, 잘못된 수사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두 분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건 두 분뿐만 아니라 이게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서. 그럼 어디까지가 누구의 독립을 지켜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대한민국 독립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중앙지검의 독립인지 검찰의 독립인지 법무부의 독립인지. 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결국은 강남 아파트 팔기로 했습니다. 서초죠, 정확하게는. 거기까지는 다 얘기가 된 거고, 그러면 청와대나 이제 본인도 이게 실책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한 셈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원들 다주택자들
이제 2년 안에 팔기로 했다는 거 이제 당겨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속도를 내겠다는 거고 거기에 고위직 이제 2급까지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2급까지 또 조사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좀 무리라는 얘기도 있고 뭐 반시장적이다, 뭐 반헌법적이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정부에서 하는 것까지 뭐 당에서 이래저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총리께서 일단은 실태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먼저 우리 당 얘기하면 네. 노영민 실장 거는 좀 아쉽죠. 좀 네.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거 또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후에라도 잘 정리하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당의 2주택자, 예. 다주택자에 대한 그 당초 우리가 그 공천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것이고 예. 관련돼서 우리가 그 매각 서약까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그 정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약속이 옳았느냐 안 옳았느냐의 문제보다 만약에 잘못된 약속이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당사자가 네. 이미 한 약속이라면 그것을 지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주호영 대표께서 이제 얘기하셔서 뭐 주택 강남에 있는 주택을 팔라 다주택자를 팔라 하니까 이게 반시장적 반헌법적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인식의 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 시대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네.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강남 불패 그다음에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분노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저는 주택과 부동산을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옛날에 했던 말씀이 계신데 고위공직자 정치인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가 돈과 명예를 다 함께 가지려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말이 이게 지금 시점에서 특히 이 고위공직자 그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되새겨야 될 그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당에서 이렇게 가면은 여론이라는 게 야당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야당이 그 다주택자 비율이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그거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뭐 조호영 원내대표 얘기 그대로입니까? 물론 이제 국민적인 눈높이에 당연히 맞춰야죠. 예. 그래서 이제 실수요가 아닌 그런 어떤 다주택에 대해서는 뭐 야당 의원들일지라도 예. 자유로울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 바로 이제 현 정부, 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그런 부동산 정책에서 이러한 그 폭등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토지는 이제 공공재적인 그런 성격이 있지만은 주택은 상당히 상품의 그런 성격도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다주택자나 또 일부 국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한다든지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어떤 규제책만 남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징벌적인 그런 어떤 시각으로 이걸 볼 것이 아니고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를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낙연 의원도 좀 전에 인터뷰에서 이제 공급 관련해 가지고 좀 들여다볼 때가 됐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요 억제 정책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붙여가지고 그런 약간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홍 의원님께서는? 뭐 현재로서는 이제 검토를 할 것 같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현재 지금 수도권 지역에 주택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그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 측면을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주택 문제인데 저는 근데 공급 확대가 정답이냐? 저는 이게 대증요법, 그러니까 이 임시 변통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 해법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주차장과 도로의 역설도 있잖아요. 주차장을 확대하고 도로를 넓히면 교통난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군요. 런던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도로를 좁히니까
그 도로의 흐름, 그 도로교통의 흐름이 빨라진 것처럼 지금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면 일시적으로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근본적인 해소가 안 되는 게 핵심은 뭐냐? 결국은 수도권 과밀합니다. 저는 우리 그 문재인 정부나 또 우리 정치권이 좀 우리가 그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부동산 문제를 해법이 얘기를 쉽지 않다는 더 본질적으로 겁니다. 지금 가져가시는 건데 예. 사실 그 얘기는 한 말씩 들었으니까 정책적인 얘기는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뭐 정치 토론이니까 이 얘기를 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네요. 그 김현미 장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야당에서 얘기하잖아요. 아까 이낙연 의원도 확답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였어요. 즉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되기 전에 주택 정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비전문가죠. 정치인일 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일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비전문가를 그 정치인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을 한 것은 결국은 그 정책이 아니고 정치를 하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잘못된 접근을 한 것이고요. 네. 아까 방금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이제 수도권의 어떤 집중 현상이 이런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물론 그 시절로 볼 때는 맞죠. 하지만은 지금 당장의 주택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말씀하셔서 너무나 한가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그 김현미 장관이나 여당의 그런 인식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런 인식. 그래서 지금 비관한 대로 지금 보면은 한국의 지금 주택 보급률이 전체 전국이 한 104% 정도.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가구를 포함하면 93%밖에 안 됩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매년 지금 그 서울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아파트 공급에 비해서 지금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거의 최근 한 10년 동안에 5만 가구 이상 지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공급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욕구를 근본적으로 공급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현미 장관도 이러한 공급은 지금 그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자꾸 이제 규제하고 자꾸만 이 징벌적인 그런 어떤 규제만 강화하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해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약간 쇄신이 새로운 시각으로 이걸 쇄신을 해야 됩니다. 시점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늘 대통령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고 그다음에 또 의견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제가 같은 여당 의원으로서 참 말하기가 난감하긴 한데 늘 그 정책 변화나 또는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한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윤영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이 주택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갖고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세밀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장기 플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데 아까 얘기한 근본적으로 교육,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풀 거냐.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 문제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 갈 거냐. 그다음에 기존의 모든 정부가 해왔던 1가구 1주택 정책 이게 맞느냐 하는 문제. 이건 임대주택 제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또 이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따지고 보면 미래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네.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장기 플랜을 만들고 그에 따른 단기 대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5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5번 했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26% 올랐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3년 동안에 서울 집값이 지금 50% 올랐는데 그런 지방을 하지 않고 참 너무나 참 정부의 인식이 아니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 이제 정책이 나오고 이러면은 요즘 구체적인 토론은 다음 주에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정치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라이브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많이 이상해. 다 이상.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예요. 확실해요.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평일 낮 12시 20분 KBS 44기 성우들과 함께 듣는 오태훈의 시사본부. 점심 먹고 시사 한입.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 뭐 지겨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은 교육하고 부동산은 전 국민이 사실은 뭐랄까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한번 나오기만 하면 이게 휘발성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그죠? 지금도 이제 6.17 대책 이후에 오히려 대책 이후에 더 정부 여당이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 평생의 꿈이 집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 어머님도 그 평생 모셔가지고 집을 사시는 날 그 우시고요. 또 좀 어려워져서 집을 파시는 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노후에 살 집 하나 마련하는 거 이게 이제 꿈인 거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 폭등했을 때 집 없는 서민들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지고 아프고 화나고 이런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민감성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3년이 다 돼 가는데 여전히 부동산이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이런 어떤 불만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몇 가지 조금 정무적 실수를 했죠. 우리 그 청와대 노영민 실장. 이런 좀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면서 조금 더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낙연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본인이 총리 시절에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워낙 일단 기본적으로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하는 세금 정책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건 이제 미시적 정책인데 사실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시중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혹은 또 국민들의 자산 형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의 뼈아픈 이제 실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만 그렇게 부동산이 폭등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부동산 버블이 결국은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인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참 어려운 거는 원래 부동산은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 버블이 생기는 거니까
긴축 정책을 통해서나 하여간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 공급량을 줄여서 자산 유동성을 줄이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추경을 3번이나 할 만큼 이제 일종의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까 시중의 유동자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부동산 정책을 취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손발 다 묶어놓고 지금 묶인 상태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뿐이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 자체는 옳은 방향이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큰 효과를 나타낼 거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부동산 어떤 그 상승 이런 걸 좀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매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좀 전에 여야 의원들 토론도 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된 안이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올 거고 종부세뿐만 아니라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어떤 세제 정책 있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이게 논란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반밖에 안 되니까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런 그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특히 투기 세력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소위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줄여서 이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만 단기적인 효과는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지금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한 1.5% 정도밖에 이자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년에 5%만 그 이익이 나도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주식시장이든 사모펀드 시장에 그렇게 유동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생긴다 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도 1년에 5% 10% 정도만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자산 운영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세금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세금은 누적적으로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집 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단기 1, 2년 차이에 매매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뒤에 팔더라도 5년, 10년 동안 은행에다 저금해 놓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금 정책이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한계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딜레마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세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요. 이해찬 대표가 싱가포르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좀 얻을 시사점이 좀 있어요? 그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고 하는 이제 인구 몇백만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주택 자체를 국가가 통제해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그 주택을 공급하는 거고 아주 예외적으로 민간 시장에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같은 이런 5천만 국가에서 전 국민이 다 자가 소유가 꿈인 이런 나라에서 싱가포르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세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세금으로 이렇게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보유세, 거래세 이런 거 다 이제 올려버리면은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주택 그 거래 매매 자체가 완전히 절벽이 돼버리는 상황, 묶여버리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는 걱정.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역시 경제 전문가로서 그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에 을 대처했을 때 갖는 한계는에 대한 지적은 뭐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서나 보수 쪽에서 많이 또 보수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역대로 부동산에 있어서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은 정부는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그 공급하고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오히려 3기 신도시 발표에서 지역구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을 막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데도 계속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네. 그 한 번의 경험이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호를 공급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양시, 삼본, 평촌, 분당 이런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200만 호를 공급하니까 사람들이 당첨될 수 있겠다 청약하면 그러니까 대기 수요로 빠지면서 강남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걸 좀 늦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일종의 공급 효과라고 하는 거는 청약 받아보시면 알다시피 공급하면은 실제 입주하는데 2년, 3년, 최소한 빨라 2년, 3년, 길면 4년, 5년 뒤니까 굉장히 중기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내는 거는 대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건 한 200만 호 정도 공급할 때나 가능한 얘기지 찔끔찔끔 부동산 공급해봐야 그 효과는 별로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이 지금 문제인데 수도권은 200만 호를 공급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공급 확대 정책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다. 오히려 지금 강남구나 이런데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공급을 늘리자라고 했을 때 그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그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점들 짚어볼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련된 어떤 혜택 같은 것도 그렇고 종부세 관련된 약간의 이제 지금까지 얘기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그거 좀 하신 말씀 잠깐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면서 크게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인데 사실은 크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통해서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서민들은 집을 마련해서 집값 상승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지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라임 자산운용 사태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4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에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등 여러 가지가 고려해서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사모펀드 시장에 많은 시중 유동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지금 이 사모펀드 시장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게 사기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올 초부터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십조가 빠져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시가 이제 하락하면서 동학개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동학개미들에서 일반 서민들은 적고요. 그 동학개미 자금 46조니 하는 돈 중에서 대부분은 소위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의 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액 자산가의 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가 저점이다 보니까 증시라고 하는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증시가 너무 빠른 속도로 회복하다 보니까 이걸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질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부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저는 방향은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타이밍상으로는 이 부동산이 불안한 조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발표를 하니까 증시에 있었던 자금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모펀드나 주식시장에 있었던 유동자금 시중에 강남의 유동자금이 20-30조만 빠져나와도 이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소위 또다시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흘러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규제지역 설정하거나 세금 더 물리거나 하는 방법만이 아니고 이런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어떻게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가게 할 거냐. 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른 쪽은 어렵더라도 이런 자본시장 쪽으로
이 시중 유동자금을 묶어두거나 오히려 더 끌어다녀서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자본시장 쪽으로 끌어내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는 게 금리 정책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조건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될 방향인데 이런 점들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서 웬 말이냐 싶지만 사실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대책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사모펀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지금 금융이나 지금 정부 당국이 이 빨리 대책 발표 마련을 해서 발표하는 걸 늦추고 있는 걸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소비자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서 사모펀드 시장이 그냥 있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사모펀드에서 돈이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이런 이제 그 금융 사기 사건이 났을 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뭐냐면요. 부실이 난데 사기칠 만한 데하고 견실한데 믿을 만한 데를 빨리 갈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지 않게 해주는 게 금융정책에 있어서 기본인 거거든요. 근데 이 조치를 지금 금융위가 신속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이 부동산까지 경제라는 게 사실은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부동산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돈의 흐름이다.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늘리려고 하는 돈을 불리려고 하는 심리가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이해를 갖고 좀 정책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청취자분들이 약간의 뭐 다른 어떤 시각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고요.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외곽고속도로에 상황들이 많은데요. 판교에서 구리 쪽 서하남부터 5km 구간 쭉 막히는 이유 하남 분기점 부근 3차로에 서 있는 고장난 화물차 때문이고요. 계속해서 일산에서 판교 쪽 조남 분기점 갓길에서는 사고도 처리 중이라 도리 분기점부터 수암터널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서울 시내 어제보다는 수월하지만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방면은 아직 노원교부터 전 구간 지나시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네, 철인 3종 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들이 뭐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전면적으로 뭐 일들을 자기들이 저질렀다고 지목된 일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 선수들이 직접 밝힌 증언은 이렇습니다.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살았고 한 달에 열흘 이상 폭행을 당했고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선수들 이 증언을 보면서 아마도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더 억장이 무너지신 분들이 부모님들일 겁니다. 오늘은 이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던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죠. 선수의 어머니를 연결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나마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머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름은 생략하고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네. 그 기자회견을 동료 선수들이 했고 그 중에 한 선수가 지금 어머니의 자녀분이라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면서요, 자녀분이?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어떻게 힘들어해요? 건강이 진짜 물리적으로 안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건가요? 이 사건 그러니까 숙현이가 고소를 할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혹여나 이제 문체부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
그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기대감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주기를 바랬는데 네. 너무 당당하게 그냥 거기에 뭐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집에 와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약도 먹고 그랬다면서요?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좀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요. 네. 약으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숙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고 최숙현 선수를 개인적으로도 좀 아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잘 알고 있죠. 청소년 대표도 같이 한 3년 했고요. 네. 예, 같은 팀의 첫 팀이죠. 지은이도 20살에 이제 경주시청에 처음 발을 들이렸고, 그래서 같은 룸메이트였고. 룸메이트까지.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1살 어린 동생이다 보니. 네. 시합장에서도 부모님이랑도 또 친하게 지냈고요. 예. 지금 그러면 평소에 선수들이, 그러니까 자녀분들이죠. 선수들이 이런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린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혹시? 저는 그 팀 분위기가 그냥 엄한 줄 알고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래요. 그냥 중간중간 엄마 힘들어. 엄마 그냥 집에 가고 싶어. 뭐 이런 정도여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든지 뭐 통화도 한 번씩은 했었어요. 감독님이랑. 네네.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애들이 견뎌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이렇게까지 맞고 생활을 했으려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죠. 예. 이게 최숙현 선수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고 그런 어떤 폭행이나 폭언 관련된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 걸 들으시면서 또 자제분하고 또 자녀분하고 얘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말씀을 잇기가 좀 힘드시군요. 예. 아니 이게 심지어 이제 어제 나온 얘기로는 성추행까지 있었다. 팀 닥터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성추행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는 뭐랄까 부모님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감내하기가 어려운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 역시 저희 딸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기도 솔직히 무서웠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이런 일로 인해서 작년부터 자기가 하나하나씩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어도 올부터는 이제 숙현이로 인해서 한 개 하나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 닥터 그 안주현이라는 사람이 그냥 치료하는 목적이라면서 뭐 안 해도 될 부분들을 뭐 그냥 이렇게 만지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만 저는 그냥 들었지 뭐 구체적으로 뭐 듣는 부분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셔도 이 선수 부모님들이 가서 막 항의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면서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왕이죠, 왕. 그 팀은 그냥 그 단체에 그냥 그 단체예요, 단체. 사이비 단체처럼 그런 단체에 꾸며진 그 속에서 그 애들이던 누구든 그냥 그 안에서 갇혀 살아야 되는 그 단체 생활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가도 없었고요. 1년에 한 번? 집에 보내주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2박 3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랐던 거죠, 저는. 예. 그래도 이제 경기를 보러 가시거나 한 번씩 만나러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녀분을. 그렇죠. 가면은 그 감독이나 이렇게 코치나 어쨌든 팀 닥터나 이게 선수들을 대하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도 뭐 선수들한테 폭언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걸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냥 저는 남자들한테 이렇게 욕을 할 때는 그냥 서로 간에 장난식이겠지 그렇게 심한 욕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시합장을 가도요. 그냥 저쪽 따로. 그러니까 우리 딸도 내가 시합장을 가서 구경을 하면 엄마 저리 가 있어.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애들이 눈치를 보고 엄마 저리 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합장을 가도 항상 멀리서 애들을 지켜보고 시합 끝나면 그냥 바로 오는 상황이었지. 시합장 가서 내 딸이랑 밥을 먹은 적도 없고요. 단지 이제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나고 선수들이랑 밥은 한 번씩은 먹었지만은 일반 시합장은 거의 애들이랑 밥 먹은 적도 없습니다. 돈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모님들이 내야 됐다. 규정된 돈이 아니라 뭐 치료비 명목도 있고 뭐 식대 명목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을 내야 됐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저희가 첫 입사를 했을 때 테스트를 받으러 갔을 때요. 김규범 감독이라는 사람이 팀 닥터를 소개시켜줄 때도 우리 팀 닥터입니다라고 소개를 시켜줬고요. 그리고 그 애들이 솔직히 이 운동이 좀 많이 힘들어요. 3가지 종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워낙 좋은 팀이고 그래서 팀 닥터가 있구나. 애들 보호 차원에서 옆에서 항상 보호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뭐 팀에서 1년차 때는 아마 80만 원씩 낸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80만 원씩 이렇게 애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애들이 부상이 없기를 관리하는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이 몸이 생명인데 그런 명목으로 돈까지 이제 계속 받아갔다. 달달이 받아갔는데 이제 지은이는 이제 심리치료 멘탈이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7년도에 지은이가 국가대표 들어가서 7개월 정도 있다가 팀에 합류를 해요. 전국체전 2달 정도 앞두고는 팀에 합류를 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7개월이라는 그 기간은 이제 군대에서 말하는 흔히 군기가 빠졌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애한테 합류해서 그냥 멘탈이 무너졌다.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됐던 거죠. 어머니 오늘 사실 여쭤볼 것도 많고 들을 얘기도 많은데 저희들이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결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피해자 철인 3종 경기 선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1번 WHO입니다. 다 아시죠? 김경래 최강시사 홈페이지에 당첨자 목록 올라갑니다. 자, 이번 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